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이민년 첫 월요일 각 지자체와 사무실마다 시무식을 하고 이민년 새해를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남 넉 달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오는 3월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 적대와 증오,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벌써 3년째입니다. 2022년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민년은 팬데믹과 부디 작별하는 해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프라자.com.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리얼 아메리칸 픽업 트럭 2022 콜로라도 출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도 함께 시작합니다. 예약 없이 가장 먼저 익스프레스 서비스, 어디든지 찾아가는 픽업앤딜리버리. 새로 산 콜로라도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로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2022년 콜로라도부터 적용.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박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하이문이야 사냥류만 백질까지 하이문이야 일동우디스 하이문 프로틴 밸런스. 일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2022년에 함께하는 1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의 순서 알려드립니다. 자, 1부는 오늘 새해 첫 순서입니다.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한 해 환경 뉴스 한번 다시 되짚어볼 텐데요. 잠시 후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는 안상준의 세상 읽기 역시 이어집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유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순서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저희 민감한 지역 현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권이 같은 경북의 상주시와 문경시가 최근 이 추모공원 건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소식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상주시는 납골당과 수목장림을 갖춘 대규모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 비용만 27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사업 규모도 제법 큰데요. 네. 상주시는 이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지난해 2021년 3월 부지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 상주시 함창읍 나한 1위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 마을에 98,882제곱미터 규모로 봉안당 1만기와 자연장지 12,000기 등 총 22,000기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을 2027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상주시는 이를 위해 나한 1위 마을 24가구의 동의를 받았고 지난달 27일에는 이들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립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추모공원, 추모시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고령화가 물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심각한 문제고 이런 추모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님비현상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번 건은 일단은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들이 건설에 동의를 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상주시 함창읍 나한 1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상주이지만 문경시내 중심부와 가깝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시민들 접하는 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문경시청, 문경경찰서를 비롯해 문경시민 3,00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건립 예정지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한 400~500m 정도 수준입니다. 문경시내가 바로 코앞인 반면에 상주 시내와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거주하는 상주 시민들도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문경 시민들은 3,000가구 등 총 1만 명 이상이 건립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문경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추모공원 예정부지로 가기 위해서는 주 진입로가 문경 시내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문경 시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위치가 실제로 행정구역과 지리적인 위치상에 좀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상주시는 상주시인데 실제로는 문경 중심가가 훨씬 더 가깝고 더 많은 문경 시민들이 인접해서 살고 있다. 자, 일단 문경 시민들이 불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체 행동에 좀 나섰죠? 네, 문경 시민들은 이제 지난달 24일부터 문경 간문에 상주 납골당이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문경 시내 곳곳에 이제 게시도 했고, 네. 지난달 27일에는 상주시청 앞에서 대규모로 건립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문경 지역구인 박영석 경북도의원과 문경시의원 3명이 문경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상주시가 문경시와 인접한 함창읍 나한 1위 인근에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네. 문경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건립추진위원회에도 문경 주민이 단 한 명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 과정에서 이 위치가 민감할 수 있다는 이 관련된 논란을 상주시에서도 예상을 못했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문경 지역 주민들은 패싱이 된 걸까요? 이게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상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 공모를 받았는데, 네. 나한 1위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진행을 했는 것 같다라는 판단도 좀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지역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 위치에 관해서 문경시와 네네. 어떤 지리적인 인접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이번 갈등이 좀 봉합될 여지라든지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상주시의 전향적인 태도가 일단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추모공원 인근 주민에게 상주시가 제공하는 일부 인센티브는 주민등록상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나한 1위 주민들에게만 국한돼 있습니다. 네. 이제 주민들은 추모시설 건립에 동의하는 대신에 주민 수건 사업비 3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추모공원의 인력 채용 권한, 부대시설 운영권 등의 혜택을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제 문경 주민들의 경우에는 건립추진위원회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별도 동의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네. 이 같은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시는 이제 사업 공모 과정에서 결국 나한 1위가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네. 갈등을 봉합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대신에 네. 이제 상주시는 그간에 이제 상주 문경에 대규모 추모공원이 없었으니까 문경 시민들도 이제 새롭게 생기는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한편 또 인센티브안과 관련해서는
문경 시민과 이제 공유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겠다 입장을 보여서 당분간 이제 그 갈등은 이어지지만 뭐 봉합이 될 여지는 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시설이 조성이 되면 상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문경 시민들에게도 이제 편의가 돌아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고, 자, 두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도 같고 그동안 또 이웃사촌 간 모범 상생 모델로도 평가받았던 아주 밀접한 이웃인데, 아무튼 이 지역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좀 갖고 매끄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네. 자, 질문을 좀 넘겨보도록 하죠. 코로나19 문제인데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뭐 잠시 주춤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거세고요. 병실 부족 문제도 계속해서 지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자, 정부가 상주 성모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니까 상주시가 이제 지역 의료 체계가 문제가 된다, 이 결정을 좀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31일 담화문을 통해 상주 성모병원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네. 강 시장은 이제 전염병 거점 전담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뭐 강력단체장, 기초단체장에게 있음에도 복지부가 상주시장의 동의 없이 정부와 경북도가 또 그리고 상주 성모병원 3자가 이를 철회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상주 적십자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주시의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네. 강 시장은 이제 지역의 의료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병상 확보에만 급급해 내려진 졸속 명령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성모병원의 거점 전담병원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 앞선 추모공원 쟁점과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이제 절차상으로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 이해 당사자가 패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게도 결정권이 있는데 제외를 한 채 논의를 한 거고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일단 병원이 이제 일반 병원이 거점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코로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부에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농촌의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은 경영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뭐 지정을 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최근 원래 이제 1월 1일부터는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네. 계속 확진자 수가 경북에서도 매일 한 100명 이상 계속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다급해서 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나. 물론 그렇다 해서 그 절차적인 문제를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은 엄중하고 또 병원의 경영 악화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자면 지역에 부족한 일반 의료 여건이 또 무시 못할 부분일 텐데, 시의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라고 우려를 표했는데, 실제로 거점 전담병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상주 성모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신장실과 건강검진센터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응급실이나 일반 환자 입원실은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운영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한 156명 정도였는데, 네. 116명 이분들도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이제 상주에는 지난달 10일부터 상주 적십자병원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랬었죠. 상주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두 곳의 종합병원들의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면 당연히 위기 환자의 발생 대처도 어렵고, 또 일반 외래 환자를 수용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을 네. 거고, 또 환자들을 전원을 하면 지역 내 이제 다른 병의원들의 병상 부족 또한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역의 의료 현실이 붕괴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이 같은 까닭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이지만 막연히 이번 일을 지역 이기주의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싶은데요. 다시 한번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상황에 맞도록 추진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을 둘러싼 쟁점, 상주 추모공원과 성모병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슬류생으로 함께했습니다. 양승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류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에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죠. 환경 문제는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삶에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환경 뉴스 짚어볼 텐데요.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새해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강조되고 또 인식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환경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 한 해 직접 돌아보시기에 우리 사회 환경 인식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네, 그걸 점수로 이렇게 매기기가 정말 어려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일단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네. 여전히 그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개발 논리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또 기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당장 멈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개발 논리에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50대 50에서 많이 좀 밀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민 인식과 정부, 당국의 대처가 진일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문제들. 이게 전 지구의 문제인데 복잡한 이해관계도 얽혀있기도 하고. 자, 한 해 정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점에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환경뉴스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그렇죠. 낙동강과 금강에서 녹조물로 키운 농작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이 뉴스가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에서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 연구팀하고 낙동강과 금강에서 채소한 녹조물로 상추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추에서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텐이 검출이 되었고 또
상추 1kg당 67.9 마이크로그램. 네. 이러한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6g 상추 한 장에는 대략 0.407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이 돼 있는데요. 네. 이것을 사람이 섭취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가 0.04 마이크로그램, 사람 몸무게 1kg당 이렇게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몸무게 30kg 나가는 초등학생이 하루에 상추 석 장만 먹어도 상추 석 장만 먹어도 WHO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단순히 수돗물의 문제를 넘어서 낙동강 인근 농작물에 대해서 낙동강 녹조물로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낙동강의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그 미온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또 고기 먹을 때 쌈을 많이 싸먹는 편이라서 경각심이 바로 느껴지는 부분인데, 자,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체내에 축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뭐 간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몸에 그 발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일본 이사하야만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사하야만을 그 간척을 해서 수문을 닫고 거기에 녹조가 생겨나는 녹조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농민들은 하고 또 수문을 개방을 요구를 하면서 소송을 했었는데 제가 가기 이틀 전에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녹조로 재배한 벼에서 쌀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수문을 개방했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낙동강에 여러 개 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러한 포를 결국은 닫아놓고 있을 때는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 이 녹조물로 재배한 농작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람이 먹었을 때는 결국은 치명적인 이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런 치명적인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걸 관철시키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선정된 뉴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환경운동연합이 작년에 10대 뉴스에 보면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한 것과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석탄 투자 제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적 관점이 결여된 산림청 탄소중립 추진안 전면 재검토. 이거는 뭐냐면은 숲을 노령화된 숲을 배원해서 새로 나무를 심으면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이 굉장히 그 우스운 정책을 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그리고 재포장 금지법 시행,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반려로 제주 제2공항 건설 무산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날치기 통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굵직한 뉴스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걸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자, 조금 전에 언급하신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있었고, 인근 일본으로부터 촉발된 아주 우려스러운 국제 뉴스, 대개는 걱정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자, 이 가운데 또 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같은 좀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긴 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결국 2050년 우리가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NDC라고 하죠.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10월 달에.
그런데 문제는 환경운동 단체들에서 요구한 이제 50% 감축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감축 목표가 좀 낮아지긴 했었고 네. 또 더욱 문제는 이 시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인가. 또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8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게 그 2030년 가서 갑자기 확 줄인다고 이제 줄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탄소 제로로 가는 그 기로에서 2018년과 대비해서 2030년에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40%로 잡았다. 실제로 네. 이행과 수립 가능성이 없다면 허울뿐인 기치가 아닐까 싶으니까 실제적인 네, 그렇죠. 구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도 환경뉴스 선정을 하셨는데 여기를 좀 살펴보면 좀 더 우리 지역과 밀접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 차례 라디오 오늘에서도 함께 다뤘던 문제인데 역시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50년 만에 첫 조업 정지. 자,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그 석포제련소가 5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으로 조업 정지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0년 동안 법을 잘 지켜서 한 번도 이렇게 조업 정지가 없었다라면은 네. 정말 참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죠. 네. 지난 50년 동안 온갖 그 불법 위법 행위를 했지만은 이 조업 정지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은 이 뭐 가진금으로 대체를 받거나 또 경상북도나 봉화군의 굉장한 그 참 영풍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업 정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업 정지를 한 번도 내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조업 정지가 내려진 것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나 기업이 평등할 수 있다라는 처음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처음으로 조업 정지 조치가 실제로 내려졌다는데 아주 큰 시사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그리고 이전과 복구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펼치고 계신데요. 자, 이 문제 저희가 누차 여쭤봅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2018년 제련소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자를 해서 환경관리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4년 동안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조사에 보면은 거의 이제 그 동위원소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가동률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이 동위원소 분석을 해보니까 제련소 하류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의 카드뮴, 그리고 심지어는 안동댐에 퇴적된 카드뮴, 이러한 것들이 제련소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면은 제련소가 1,300만 명 국민의 식생활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점과 입지의 문제죠. 그리고 이 지역의 공장하고 주변은 토양, 대기, 하천, 지하수, 주민 건강 이러한 것들이 오염의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993년에 그 연화강산이 폐광되면서 원료가 더 이상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15개 나라에서 동양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 수입을 해서 여기까지 내륙까지 이렇게 운반해와서 이 재련을 한다는 것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그렇군요. 입지의 문제, 오염의 한계 문제, 그리고 원료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재련소를 철거를 하고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뭐 철거 복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폐쇄 이전 복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입지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도 하고. 자, 앞서 녹조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도민의 젖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낙동강 취수원 이전 결정 역시 또 중요한 환경 뉴스로 다뤄졌는데요. 자, 이건 어떤 문제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는 사실은 그 부산하고 대구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부산 쪽에서 오랫동안 취수원 이전을 요구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된 데는 낙동강 하류에 있으면은 유해 미량 물질이라든지 공단에서 나오는 뭐 생활 폐수 그리고 축산 폐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요즘 최근에 등장하는 녹조 문제. 그래서 그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이번에 그 취수원 다변화라는 그 이름으로 취수원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정작 이게 낙동강 본류가 1,300만 명 국민의 식생활용수 생명수라면은 이 본류를 어떻든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취수원 다변화라는 것을 부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취수원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취수원 이전을 먼저 내놓고 이후에 그 낙동강 본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낙동강 본류를 포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좀 회피하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역시나 이렇게 환경은 정말 중요한 화두인데요. 꼭 듣고 싶은 환경 뉴스, 올해는 좀 이런 이야기는 들려왔다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거? 제가 여러 가지 욕심을 내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 낙동강의 그 가장 그 근본적인 최상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재련소 문제를 온전히 그 해결하는 이러한 뉴스를 듣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MBC를 통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모두의 바람일 거고요. 자, 그런 뉴스들 때가 된다면 저희가 꼭 발빠르게 기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순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새해 첫 순서 오늘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방역 패스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각자의 입장 수만큼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문제인데, 자, 여기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참 이제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면은 곧 끝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사실은 지금 그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95%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종식이 되려면 먼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최근에 그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이제 학부모들에게 거센 반발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기사를 좀 봤더니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또 6개월간의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적용도 시작이 됐는데, 자, 이 문제를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면 이 K 방역이라는 말을 좀 자랑스럽게 우리가 쓸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방역이었는데요. 자, 근데 또 지난해 말미에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을 했고, 또 이 상황도 좀 길어지면서 이 명성이 좀 빛이 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K 방역은 정말
우리가 그 한류만큼이나 세계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고, 네. 그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 면에서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우리 정부가 잘했고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뭐 잘한 만큼 또 그림자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희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강력하게 실시한 거리두기는 이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사회적 행동을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배상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건 좀 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감염병에 걸리는 거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이걸 집단 이익을 위해서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일종의 경제적 타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희생자들을, 피해자들을 네.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많이 미흡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코로나 확산, 네네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예. 네. 코로나 확산 방지만이 아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구조에서 오는 희생을 막는 것도 이 국가적 방역에 좀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직격탄을 네,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맞고 있고요. 타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사정을 좀 아는 독일 같은 경우에 예. 우리나라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독일이 방역 상황에서는 우리보다 좋지 못한 게 사실인데 사실 좀 문화적 차이도 있거든요. 네. 우리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마스크 쓰라면 쓰고, 어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네. 이거 잘하는데,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워낙 그들이 이제 자유, 평등 이런 가치를 우선시하니까, 예. 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도 뭐 외신을 보면은, 그 정부의 어떤 조치가 나오면은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 정부가 벌써 코로나 초기에 이 지원금을 국민들한테 제시한 걸 보면은 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희생자가 나오는 거를 막는데 주력했던 반면에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찔끔찔끔 지원금을 주면서 그것도 선별을 하느냐, 보편적으로 주느냐, 그래가지고 국민적으로 또 갈등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좀 너그럽지 못한 측면이 많은 그 피해자와 희생자를 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한 감염병 확산 이면에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을 좀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아쉬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방역 패스 도입은 자영업자들만의 논란은 아니죠. 요 사이에는 뭐 백신 맞아야 한다 이런 주장은 워낙 많았습니다만 반면에 맞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게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이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또 팽팽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2차까지 다 맞고 지금 3차를 맞으려고 하는데 연차 나가지고 좀 차일피일을 하고 있는데 좀 뭐 맞고도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잘 지나갔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들어한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안 맞겠다는 학생들도 많고 우리 집 아이도 안 맞겠다 그러거든요. 절대로 안 맞겠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맞냐 그랬더니 두렵다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이제 종식은 빨리 온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있죠. 네. 누가 봐도. 그렇지만은 불가피하게 맞지 않겠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 맞는 사람들에게 그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은 네. 저는 좀 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들에게
어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미세하게 접근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백신을 맞고 말씀드렸다시피 맞고 나서 부작용이라든지 부작용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개인차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도 역시 다 다를 것이고요. 계속해서 제기되는 인권이 선택에 관한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백신 패스와 자꾸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소년 방역 패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또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이게 선택사항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이런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계도 기간도 거치고 그래서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한 상태였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압박이 오더니 마침내는 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니까 네. 이거 지금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된 거죠. 학부형들에게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은 정말 기이하고 아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학대에 가까운 그런 현상인데 이걸 빌미 삼아서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과도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된 것도 정부 책임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한 망정 그걸 빌미로 해서 접종률을 높이겠다 이러는 거는 저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이것과 또 연관돼서 촉발되고 있는 논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럴 거면은 차라리 저는 좀 당당하게 정부에서 이게 맞지 않으면 학교를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방역을 위해서 학생들 모두 맞춰야 된다. 그럼 차라리 학교를 닫고 그냥 접종을 높이는 게 오히려 당당하지 않는가 싶어요. 교육 정책도 그렇지만 이런 청소년 방역 패스 추진에는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전공법을 쓴다면 그 진정성은 차라리 믿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원적으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원적으로는 빨리 많이 접종하고 또 치료약도 충분히 들여와가지고 중증 위중증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게 이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더 관대한 재정 정책으로 이 난국을 좀 타파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는 여러모로 효과적인 그런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여러 부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좀 면밀히 고려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이 종결이 되는 게 가장 또 발빠르고 근본적인 대책이지 않을까. 그날이 올해는 꼭 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민감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공동체 안전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자유 기본권 어떤 것도 놓칠 수가 없는 우리 사회의 난제가 아닌가 싶은데 각자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상준의 세상 읽기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